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19 이른 나이에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은 처음부터 꿈도 안 꿨고 졸업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학생 때 미리 따놓은 네일 자격증이 있어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네일을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네요. 비록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다행히 어디 빚은 안 지고 그렇게 혼자 앞가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돈의 결핍보다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일이 힘들 때나 몸이 아플 때나 배로 괴롭더라고요. 비록 없이 살았어도 사랑은 많이 주신 부모님이셨거든요. 의지할 가족이 갑자기 이 세상에서 없어지니 많이 허탈했어요. 그러다 제 남편을 만나 지금은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제 눈에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졸의 대학도 못 나왔지만 남편은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학벌도 짧고 고아인 저보다 이상하게 남편이 더 자존감이 낮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그리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시부께서 돌아가시곤 장남이 잘 돼야 한다며 시숙을 많이 밀어주셨대요. 학원비와 용돈은 시숙에게만 넉넉히 지원해 주셨다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린 남편이 보기엔 어머님이 자식 사랑도 첫째인 형에게 유독 더 많이 쏟으셨다 합니다. 둘째인 남편은 반에서 1등을 해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시모였대요. 둘째가 감히 첫째 길을 꺾는다면서요. 저는 조금 못 살긴 해도 사랑받은 기억이 남아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랑 다른 결이긴 하지만 남편 역시 가족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할 때부터 자연스레 서로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나 몸이 아플 때 서로가 필요한 순간마다 서로의 옆에 있어 주었죠. 결혼하고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결혼 후 잠깐 위기가 있긴 했어요. 결혼 후 어머님께서는 저를 엄청 예뻐하시는 것까진 아니었어도 따로 제 집안이나 직업에 편견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종종 어머님께서는 장남보다 차남이 먼저 장가간 게 신경 쓰이신다며 제 주변에 괜찮은 처자 있으면 시숙 좀 소개시켜주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랬던 어머님이 시숙이 교사 형님과 결혼에 성공하자 제게 엄청 모질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는 평소에 치장하시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는 분이었어요. 결혼하고 초반에는 제가 어머님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원래 성격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한번 네일아트 받으시러 오시라고 해도 절대 안 오셔서 애교스럽게 제가 애원하면 시모는 마지못해 오셨어요. 저 매일 오매불망 어머님께서는 언제 제 샵에 오시나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만 오셔서 시술 받아보세요. 요즘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제가 해드릴게요. 네?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유, 거주장스럽게 나이 먹어서 네일아트 그런 걸 못하러 해. 그냥 했다 쳐라. 내가 네 마음만 고맙게 받으마. 어머님 일상생활 하실 때 하나도 안 거슬리는 심플한 디자인도 많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네일샵 하는데 한번 구경도 오시고 바람도 쐴 겸 나오시면 좋잖아요. 네? 처음에는 어머님이 마지못해 오셨는데 막상 해드리니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은근히 다음에 하고 싶은 디자인을 찾아 제게 사진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에휴, 아들만 둘인 삭막했던 집안에 애교스러운 초이 네가 들어오니까 우리 집안에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너무 행복하구나. 딸 가진 엄마들이 이런 기분이려나? 어머님, 저 감동받아서 눈물 나잖아요.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우리 초이를 이렇게 만났는지 몰라. 너도 날 시어머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정엄마처럼 생각해. 내가 항상 네 편인 거 알고 있지?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저 결혼하고부터 매일이 너무 행복해요. 에휴, 나중에 첫째 며느리도 딱 우리 초이같이 싹싹하고 야물딱진 애가 들어와야 할 텐데 요즘 걱정이 많아. 큰 며느리가 늦게 들어와서 우리 초이랑 잘 지낼지도 걱정이고 나랑 잘 맞을지도 걱정이고. 에이, 미래의 제 형님도 분명 좋으신 분이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시모의 무료한 일상의 분위기 전환을 해드릴 겸 가끔 네일아트를 해드렸습니다. 시술 시간 동안에는 어머님과 이런저런 수다를 많이 떨어서 더 큰 유대감을 형성했죠. 어머님께서는 가게에 놀러 오셔서 네일을 받으시곤 항상 저 고생했다며 밥을 사주시거나 도시락을 싸오셔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부부 갈등이라곤 없이 어머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맞선으로 결혼에 성공하고 형님이 생기자 어머님께선 묘하게 달라지셨습니다. 제 이름을 더 이상 다정히 부르지 않으셨고 둘째라고만 부르셨어요. 저는 잠깐 속으로 좀 서운했지만 너무 저랑 어머님이 사이가 좋아 보이면 그것 또한 형님께 소외감을 드릴 수 있다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님께서 현명하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 그게 형님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어머님이 형님과 저를 두고 차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게는 이유 모를 냉담함을 풍기던 시모께서 형님께는 다정하게 우리 혜선이라고 부르시는 걸 봤거든요. 집안 괜찮고 직업도 괜찮은 형님이 당연히 저보다 예뻐 보이시겠지 하고 저는 더 노력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최근에 뭐 실수한 게 있을까요? 실수라니? 아, 요즘 부쩍 어머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둔해서 눈치채지 못한 걸까 싶어서요. 그런 거 없다. 네. 그때도 저는 바보처럼 어머님이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분명 저한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오랜만에 제 샵에 놀러 오셨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정말 슬리퍼가 벗겨질 정도로 버선발로 어머님께 달려갔죠.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 형님도 오셨네요. 지금 예약 손님 없지? 네? 너 뭘 그렇게 바보같이 멀뚱히 서 있어? 손님 없냐고. 아, 네 어머님, 없어요. 그럼 혜선이 내일 좀 맡기자. 저는 특정 요일에는 오전 예약을 안 받고 오후에만 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요일을 아는 시모께서 연락도 없이 형님을 데리고 샵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마냥 반가운 마음뿐이었는데 어머님은 그날도 제게 무척 차가운 반응이셨습니다. 아, 형님, 내일 받으시려고요? 그럼 내일 샵에 시술 받으러 왔지 뭐하러 왔겠니? 예, 앞으로 우리 혜선이 손톱 정리는 네가 도맡아라. 혜선아, 오늘은 무슨 디자인으로 받고 싶니?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방학이니까 기분 전환도 할 겸 이참에 아주 화려하게 해봐. 어디 보자.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네. 우리 혜선이는 뭐 어떤 컬러든 잘 어울리니까. 형님 역시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제게 인사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으셔서 어머님과 다정히 디자인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마치 형님과 어머님께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처럼 모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애써 그들이 무시하는 게 느껴져도 모르는 척 열심히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손이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손가락 모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장에 음악을 틀어놓기는 했지만 바로 앞에서 시술하는 제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시끄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제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곧바로 어머님께 말을 걸더라고요. 어머님, 나중에 식사는 어디에서 할까요? 글쎄다. 주변에 맛집이 뭐가 있었더라? 우리 혜선이는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어머님, 그때 저랑 가셨던 맛집 어떠세요? 시술 끝나고 형님이랑 다 같이 가요. 예, 둘째 너는 아무리 그래도 마실 거라도 한 잔 내놓지 않고 종알종알 말만 많니? 참 셀프라지만 어휴. 어머,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두 분 오셔서 제가 너무 들뜨는 바람에 그만 깜빡했어요. 어머님은 커피 드시고 형님은 어떤 거 드시겠어요? 녹차, 아이스티, 커피, 오렌지 주스 이렇게 있어요. 됐다, 아서라. 마실 건 내가 가서 가져올 테니 넌 시술에나 집중해라. 원 산만해서는 우리 혜선이는 커피는 못 마시니까 주스 괜찮지? 네, 어머님. 역시 제 취향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형님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오셨는데 음료 한 잔을 못 드렸네요. 아, 동서 되게 쓴다. 네? 어떤... 동서, 평소에 고객들한테 억지로 말 많이 걸어야 하지? 근데 쓰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지금은 굳이 말 안 걸어도 돼. 그리고 난 좀 조용히 시술 받고 싶어. 알잖아. 교실 워낙 시끄러운 거. 그래서 모처럼 쉬는 날은 좀 조용히 있고 싶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네? 아, 네. 그렇게 형님은 어머님이 잠시 안 계실 때 제 입단속을 시키더니 그 뒤론 어머님이랑 폭풍 수다를 떨더군요. 저는 그 수다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수치심이 느껴져 더 이상 살갑게 먼저 형님께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묵묵히 시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까지 기본 손톱 케어를 다 해드리고 나자 두 분은 제게 고맙다거나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삐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결국 저만 빼고 형님과 어머님은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냉담하신 건지 저는 또 바보같이 혼자 서운함을 꾹꾹 눌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어제 인사 없이 가서 미안했다, 뭐 고마웠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형님께서 처음부터 하는 말이요. 어쩔 거야? 여보세요? 형님 아니세요? 내 번호 안 떠? 뭘 또 물어? 나 맞아. 형님, 왜 그러세요? 동서, 내 손톱 어쩔 거냐니까? 손톱이 왜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일단 제일 문제는 손톱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죽겠어. 게다가 엄청 따끔거리고 손톱 사이에 진물도 나오는 것 같거든? 어떻게 배상할 거야? 아니 실력 개뿔도 없으면서 무슨 샵을 하겠다고. 형님, 아무리 화가 나셨다 해도 좀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우선 손은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저도 샵하면서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저랑 같이 병원부터 가시겠어요? 내가 왜 너랑 같이 병원을 가야 하니? 그리고 사과를 할 거면 똑바로 해. 저 형님, 속상하신 마음은 알겠는데 호칭은 똑바로 해주세요. 뭐? 꼴에 지금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시댁 식구들 앞에서나 우리가 형님 동서지. 그나저나 내 손톱 어쩔 거냐니까? 손님이 클레임을 걸었으면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 장사 이따위로 할래? 가게 문 닫고 싶은 거 아니지? 멀쩡한 손톱 몇 개는 부러졌다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형님, 저는 평소대로 시술했고, 아니, 오히려 더 신경 써서 해드렸어요. 같이 병원도 가기 싫다시고 진짜 손톱 문제 생기신 게 맞다면 샵 한번 들려주세요. 제가 원인 파악해볼게요. 어머,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됐고, 가족끼리니까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게. 그 대신 나도 피해를 봤으니까 오는 게 있어야겠지? 동선의 샵 정기권 얼마야? 20회짜리 있으면 그걸로 끊어주고 퉁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아까워? 형님 저 뭐 믿고 20회나 시술 받으시려고요.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뭐? 제가 병원에 가자니까 한사코 거절하며 저희 샵 내일 정기권으로 이 상황을 퉁치자는 형님의 말이 의아하더군요. 게다가 전화하는 내내 저를 무시하는 말투에 기분이 많이 나빴던 저는 바로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건 안 되겠네요. 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형님은 그렇게 혼자 씩씩거리다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문자랑 전화를 남겨도 다 무시하길래 진짜 손톱에 문제가 생긴 게 맞나 의심이 들었죠. 손톱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형님은 그렇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에 시댁에서
형님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과 인사하자마자 손을 확인했는데 장갑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식사가 전부 끝나고 난 뒤에야 저는 형님께 말을 붙일 수 있었어요. 형님, 잠깐 저랑 얘기 좀 나눠요. 잠깐만, 동서 기다려볼래? 어머님, 설거지 두세요.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데 어머님이 왜 설거지를 하세요? 이제 설거지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안 그래, 동서? 어머, 역시 우리 큰아가는 뭐 흠잡을 데도 없고 센스가 넘쳐. 둘째는 보고 배워라. 네, 어머님. 그래놓고 형님은 주방에 서서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난 동서 때문에 손 다쳤으니까 설거지는 동서, 너 혼자 해. 형님, 장갑 벗어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뭐? 그럼 지금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톱 부러지고 짓물라고 하는지 제가 봐드린다고요. 그래야 병원비도 드리죠. 참나, 됐거든? 내가 거지야? 병원비가 없겠어? 제가 억지로 형님 장갑을 벗기려 하자 벼랑간 형님이 우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니, 동서, 내가 그렇게 싫어?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 싸웠냐? 그땐 저희 남편과 시숙께서 담배 피러 마당에 나간 상태였고 놀란 시모만 무슨 일이냐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동서는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 동서, 내가 미안해. 늦게 들어온 주제에 내가 눈치 없이 형님 노릇한 거지? 이게 뭔 소리냐? 둘째 네가 큰애기한테 뭐라 했냐? 아니요, 아무 말도요. 형님, 갑자기 왜 우세요? 그날 내일 받고 내가 돈 안 내고 가서 미안해. 난 어머님이 내신 줄 알았어. 어머님, 소란 일으켜 죄송해요. 동서가 내일값 달라 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동서, 내가 바로 입금할게. 근데 공짜 내일 했으니 시댁 일은 나 혼자 알아서 다 하라는 말은 좀 심한 것 같아. 왜 동서까지 설거지하게 만드냐고? 우린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잖아.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해야지. 오늘은 동서 말대로 나 혼자 설거지할게. 난 동서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형님은 어머님 앞에서 명령기를 펼치셨고 고작 설거지가 하기 싫어서 형님을 울렸다는 모양새를 만들어 저를 모함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혼부터 내는 시모를 보고 저는 더 억울했죠. 너 그깟 네일아트 해주는 게 뭐 그리 잘나서 이 나라 이바지하는 교사 형님한테 진상짓 하고 있냐? 지금 질투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어디 큰 소리야? 이제 시애미도 구분 못해? 어디 윗사람 공경할 줄도 모르고 어줍잖은 견제를 하고 있어. 못난 것, 으이그. 어머님, 제 말은 들어보시지도 않고 어쩜 그러세요? 지금 너 나한테 소리 질렀냐? 잔말 말고 설거지나 깔끔하게 다 해놔라. 난 큰애 진정시키고 올 테니. 저 설거지 못하겠어요. 이유 없이 미움받을 바에 미움받을 짓 하고 미움받을래요. 아니, 저게 정말? 어머님, 그냥 두세요. 동서,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님이야말로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럴 마음 싹 사라졌어요. 거짓말에 이간질에 도대체 형님이 얻는 게 뭔가요? 시모와 형님은 제 울음기 섞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으로 사이좋게 들어갔습니다. 형님은 그 순간 저를 보고 묘한 비웃음을 흘리더라고요. 와, 순간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방문을 바라보다 고무장갑을 내팽개치고 마당에 있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일방적으로 모함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울면서 당하고 있기 싫었거든요. 제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온 남편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일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곧장 다 말할까 했지만 안 그래도 회사 일로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설거지 안 하고 갔다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잠잠했습니다. 형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그러다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즘 휴대폰을 바꿨었는데 제 모든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고 있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형님과의 통화 내용도 있겠다 싶었죠. 찾아보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형님이 제게 막말하며 진상짓했던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고 형님에게 통화가 녹음된 파일을 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제게 바로 전화를 걸어 싹싹 빌더군요. 동서, 통화 녹음하고 있었던 거야? 얼마 전에 전화 고장나서 바꿨는데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됐더라고요. 어머님 눈에는 마음 넓고 천사 같은 형님인데 저한테 이렇게 막말하신 거 막상 들으시면 어떤 반응하실지 저 너무 궁금해요. 동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나도 동서 말대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왜 아니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응? 이거 나 말고 또 다른 식구들한테 보낸 건 아니지? 저 바빠서 전화 이만 끊을게요. 동서! 제가 무시하고 전화를 끊자 형님은 곧바로 가게로 와서 제게 무릎 꿇고 빌었어요. 동서, 제발 내 체면 좀 살려줘. 내가 그래도 남들이 보기엔 멀끔하고 교양 있는 교사잖아.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말하는 모습 보면 어머님도 많이 속상해하실 거고 서방님이랑 우리 남편 사이도 곤란해질 거야. 우리가 서로 잘 지내야 하지 않겠어? 응? 저는 처음부터 형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선 넘은 건 형님이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동서 마음이 풀리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첫째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인 동서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고 나 혹시라도 무시당할까봐 내가 그래서 오히려 더 기센 척 못되게 군 거야.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 동서, 나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알면 알수록 친구긴 사람이라고 내가. 그럼 일단 손톱 좀 봐요, 형님. 진짜 저한테 시술 받고 엉망이 됐는지 봐야겠어요. 이건 제 커리어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다 거짓말이야. 멀쩡해. 동서, 내가 받아본 네일 아티스트 중에 제일 잘해.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정기권 달라고 했지. 일단 결제부터 하세요. 시술 받았던 거 결제도 하시고 사과도 똑바로 하세요. 형님으로서 사과한 건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됐고요. 시술 받고 진상짓 한 거 손님으로서 제대로 사과해주세요. 알았어. 미안해. 다 오해였어. 오해가 아니라 거짓말이잖아요. 그래, 다 거짓말이었어. 내 손톱 아주 멀쩡하고 동서 시술은 아무런 문제 없었어. 미안해. 손 좀 내밀어주세요. 사진 찍어놔야죠. 또 나중에 어떻게 말씀 바뀔지 모르니까요. 알겠어, 동서. 그럼 이제 마음 풀린 거지? 저도 사람인지라 금방 마음 풀리진 않겠네요. 그래도 앞으로 사이좋게는 못 지내더라도 우리 나쁘게 지내진 말아요. 저는 진심으로 형님 환영했고 형님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알지. 내가 동서 마음 다 알지. 어머님께도 그때 오해 만든 거 형님이 알아서 풀어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만든 일인데 내가 풀어야지. 결국 저는 미안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형님의 사과를 받아줬어요. 형님이 어머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잘 지내보자고 연락이 먼저 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를 받아서 어머님께 더 이상 살가운 며느리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원래라면 시댁에 자주 가서 좋은 시간 보냈을 텐데 저는 시댁에 가는 발걸음을 줄여나갔습니다. 남편 역시 저 때문에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때 시댁 식구들과 불화 말고도 저희 부부가 많이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딩크족이라고 요새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많아졌잖아요. 저희는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너무나 원했지만 아이 계획을 조금만 늦추기로 했습니다. 직장에서 은근히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했거든요. 대놓고 괴롭히면 고발이라도 할 텐데 그런 건덕지를 남기지 않으니 아무 대처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과로까지 하니 사람이 망가져간다는 게 두 눈으로 보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힘들면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남편은 꿋꿋하게 참았어요.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아이를 가지기로 계획한 해였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흐느껴 울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남편에게 1년만 쉬라고 했어요. 남편은 곧바로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천천히 가자고 했어요. 남편이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피폐해 보였거든요. 저는 든든한 친정도 없고 비록 가진 거 없이 자랐지만 제 사업으로 돈을 좀 벌어놓은 상태였고 지금 벌이도 나쁘지 않아서 그 정도쯤은 남편을 뒷바라지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 때 남편이 혼자인 제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남편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내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한 번쯤 제대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쉬면서 이직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모한테는 절대 비밀이었어요. 워낙 고지식하신 옛날 분이라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 그만뒀다고 남편을 잡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시댁에 가면 시모는 모든 일을 저한테만 시키더라고요. 형님은 그냥 앉아서 쉬라고 손수 과일까지 깎아주시면서 여전히 저만 미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취급 받을 거면 아예 시댁에 안 와야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둘째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고작 네일밖에 더 있냐? 며느리 네일 아트샵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 인식이 어떤 줄 알기나 해. 변변한 직업도 아니고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 너무 아까워. 어머니, 사람 앞에 두고 말씀을 뭘 그렇게 하세요? 야, 어디서 어머니 앞에서 언성을 높여?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대들자 시숙은 또 남편을 나무랐어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냐? 그리고 너희 왜 아직 애가 안 생기냐? 장남이랑 큰아가는 이제 막 결혼했지만 너네는 결혼한 지 꽤 됐잖니? 이유가 뭐냐? 둘째 너 무슨 문제 있냐?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밉게 하세요? 저 진짜 너무 서운해요. 요즘 저랑 남편 엄청 힘들거든요. 어머님이라도 저희 그냥 믿고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예뻐는 안 하시더라도 미워는 하지 말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어머님한테 반박하니 형님은 시모와 합세해서 저한테 버릇없다고 갑자기 훈계질을 하더군요. 아니 보자 하니까 동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대학 안 나왔다지만 초중고에서 예의 공경 이런 거 안 배웠어? 어서 어머님께 잘못했다고 사과드리지 못해. 네? 형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제 말에 움찔하던 형님은 찔리는 게 있으니 또 조용해지더군요. 남편이 사실은 이라고 운을 떼자마자 저는 남편을 다독이며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회사까지 관뒀다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소심한 복수로 시댁 제사 지낼 때 말없이 시댁에 안 갔어요. 시모께서 음식을 다 했는지 제게 왜 안 왔냐고 늦은 저녁 전화가 왔어요. 저는 샵 예약도 꽉 찼고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곤 분명 옆에서 듣고 있을 형님을 위해 이 말도 함께 덧붙였어요. 어머님, 네일아트 하는 모자란 며느리 말고 든든한 교사 며느리 있잖아요. 형님은 워라밸 좋으니까 일찍 마치셨잖아요. 형님, 듣고 계시죠? 제 목까지 어머님 잘 도와드렸죠. 너 안 와서 큰아가 혼자 개고생했다. 시모께서 워낙 손이 크셔서 음식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형님 혼자 뼈 빠지게 시모 돕느라 고생했다고 들으니 속이 그나마 풀렸습니다. 그렇게 빚고자 형님은 그게 열받았는지 또다시 이간질을 하려 들더군요. 그 다음날 네일샵에 연락도 없이 시모랑 형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은 샵 유리창을 닫고 있었어요. 감히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 불러서 이따위 청소를 시키고 있어? 자기 아들 유리창 좀 닦는다고 기겁하며 개거품 무는 시모였어요. 형님은 시모 옆에 착 달라붙어서 아주 얄밉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말 맞죠? 지나가는데 가끔 여기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그이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요. 지금 백수라고. 뭐? 너 그게 사실이냐? 엄마, 그게 사정이 있어서요. 저희 부부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면서
그렇게 이간질 시도하는 형님을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왜 회사 멀쩡히 다니다 백수가 됐냐고 물으시다 이내 저를 며느리로 잘못 들여서 그렇다는 둥 저 때문에 아들한테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며 억지를 부리셨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이 사람한테 함부로 말씀하세요? 뭐가 다 이 사람 탓이에요? 모자란 제 탓이죠. 네, 저 힘들어서 회사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생활비며 이직하는데 드는 돈들 지원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뭐? 아이고야, 다들 힘들게 회사 다닌다. 뭐가 대단히 힘들다고 멀쩡히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둬.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인데. 넌 안 사람이 돼서는 남편 안 말리고 뭐 했냐? 남편에게 전혀 공감이나 위로는 못하고 나무라던 시모는 급기야 제 뺨을 때리려 했고 남편이 막자 이내 남편을 후드려 베기 시작했습니다. 넌 네 마누라만 중요하지? 어떻게 이렇게 엄마 뒤통수를 치냐? 내가 아들 대기업 다닌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해놨는데 이제 어쩌냐?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먼저 여쭤보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 아들이요. 회사 상사 때문에 괴로워서 우울증 약 먹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회사 그만두라 했어요. 그렇게라도 숨통 트여놨는데 왜 다시 어머님이 숨통을 조이려고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어머님이시라도 내 남편 몸에 손찌검하지 마세요. 이 사람 충분히 힘들다고요.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꿈뻑하지 않으시곤 저에게 또 막말을 시작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은 자기가 어머님께 맞는 건 몇 대라도 맞아드리겠지만 제게는 막말하지 마시라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옆에서 구경하던 형님도 놀라고 어머님도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살아오면서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신 일들 내가 군말 없이 도와드렸잖아요. 장남인 형은 능력 없어서 내가 다 도와드렸잖아요. 엄마 힘들 때 도와드리는 자식이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저예요.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앞으로 엄마 무슨 일 생기셔도 절대 안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 그래라. 난 내 장남이랑 교사인 큰며느리만 있으면 된다. 손주도 우리 장남이랑 큰아가한테서 받으면 돼. 충격받은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나섰습니다. 형님이 제일 잘하는 이간질을 저도 해봤어요. 어머님, 혹시 아주버님이랑 형님 딩크족인 거 모르셨어요? 뭐? 딩크? 그게 뭐냐? 어디 뭐 새로 나온 욕이냐? 결혼할 때 애 안 낳기로 서로 합의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보고 딩크족이라고 해요. 형님, 딩크족이잖아요. 시모 눈이 희번뜩해지고 형님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시모가 형님한테 사실이냐고 캐묻자 왜 이간질하냐며 저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으려던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빠른 시모가 먼저 형님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말 그대로 개싸움, 난장판이 나자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금껏 형님 네가 했던 게 바로 이간질이에요. 왜? 난 하면 안 돼? 제가 반말하자 또 반말했다고 형님은 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가만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저는 순순히 형님께 머리를 뜯겨줬습니다. 이제 당신 얼굴 안 보고 살 건데 왜 존댓말까지 해야 합니까? 여보, 존대 절대 하지 말아요. 저는 남편의 말에 힘입어 형님에게 마지막 엿을 날려드렸어요. 요즘 갑질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르지? 지금 내 머리채 잡으려는 것까지 싹 다 인터넷에 다 뿌릴 거야. 땡땡 학교 교사가 네일샵 직원 머리채 잡았다고 말이야. 동네 맘카페에다가 저번 통화 녹음한 것도 다 올릴 거야. 어머, 안 돼! 제 머리를 신나게 잡고 흔들던 형님은 또 안 된다며 빌빌 기더라고요. 어머님께 머리를 뜯기면서도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일 저지르고 비는 게 당신 특기야? 시모는 모든 상황 떠나서 믿었던 첫째 아들이 딩크족이라는 사실에만 충격 먹어선 멍하니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형님이 가고 남편은 제게 통화 녹음은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남편에게 다 털어놓자 남편은 꺼이꺼이 울면서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시켜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댁과 정말 영 끊고 살 거라고 저 이제 고생 안 시키고 싶다면서요. 시숙은 모든 상황을 듣고도 남편과 저를 시댁으로 호출해서 당장 형님과 시모께 사과하라더군요. 중간에서 이간질한 이유로요. 남편과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러 시댁에 가줬습니다. 형, 그동안 사업한다고 나한테 빌렸던 돈 기억나지? 내가 천천히 갚으라고 해놓고 한 푼도 안 받았잖아. 내가 여태 아무 말 안 했는데 이제는 갚아야지. 나 그 말 하러 온 거야. 아니, 형제끼리 그런 게 어딨냐? 재영아, 그건 따로 나랑 얘기하자, 응? 왜? 형제끼리니까 더 정확해야지. 게다가 나 백수잖아. 형이 빌렸던 돈 당장 나한테 입금해. 그걸 당장 어떻게 입금해? 그 큰 돈을. 아유, 내가 미안하다. 좀 서운하다고 돈 얘기하는 거 나 좀 당황스럽다. 지금 그게 문제냐? 첫째 너 말해봐라. 너 진짜 딩크족인지 뭔지 하기로 한 거야? 시숙은 돈 때문에 열받았는지 시모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는 좀 빠지세요. 애초에 이렇게 불화 생긴 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애 낳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깟 손주 타령하세요. 낳으면 엄마가 손주 키워줄 거예요? 그리고 애 낳으면 돈 들어가는 것도 다 지원해줄 거예요. 못하시잖아요.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한숨만 쉬다가 형님한테 말하셨어요. 너는 그만한 능력도 없냐? 교사라는 애가 애 키울 능력도 안 돼? 그러자 본색 드러내는 형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학교에서 애들 보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제 애까지 낳아서 키워요? 저 이 사람이랑 애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한 거니까 더 이상 강요 마세요. 뭐? 어머니, 이래도 장남이랑 교사 며느리만 최고예요? 당연하지. 이 문제들은 차차 서로 의견 조율하며 해결해 나가면 된다. 네, 그럼 엄마, 차남 이만 인사드리고 갈게요. 다시는 제 발로 여기 안 올 거예요. 참나, 누가 반긴다고? 형, 2주 줄게. 형수한테 돈을 빌리던지 알아서 돈 구해서 입금해놔. 재용아, 너 진짜 이럴래? 엄마, 어떻게 쟤 좀 잘 구슬려 보세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고 지냈어요. 결혼 전 시숙에게 빌려줬던 돈도 남편은 악착같이 전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랑 약속한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3개월만 딱 푹 쉬고 보란듯이 이직에 성공했어요. 지금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은 물론 예전보다 훨씬 낮았지만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활기가 돌았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도 여느 때와 같이 장사가 잘 됐고 문제 없었습니다. 사실 형님 통화 녹음본과 CCTV 영상 인터넷에 올리려다 그러다 저희 샵까지 구설수에 오를까봐 포기하고 영상 가지고 경찰에 신고만 했습니다. 다신 저희 샵에 접근 못하게요. 오히려 신고가 들어가면 정말 교사 인생은 끝난다며 형님은 더 난리가 났었죠. 동서,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제발 고소 취하해주라. 나 이대로라면 교사 생활 제대로 못해. 내가 너무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형님, 다시는 어디 가서 사람 쉽게 무시하고 다니지 마세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나게 복수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합의 절대 안 해주려다 합의금 두둑히 받아서 금융치료 잘했습니다. 또 남편이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이직한 후에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알아서 하라고 전부 제게 주더라고요. 저는 그 퇴직금과 합의금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은 돈 다 합쳐서 최근에 제 가게를 매매 계약했어요. 빚도 조금 냈지만 드디어 월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겹경사로 새 생명까지 제 뱃속에 찾아와 줬어요. 힘든 상황들 이겨내자 좋은 일만 가득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랑 우연히 딱 마주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마주치자마자 시모는 속사포로 시숙 사업 좀 도와달라 하시더라고요. 잘 지냈냐는 말씀은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도 남편 안부는 물으실 줄 알았거든요. 또 샵에 갔는데 가게 사서 이사했다더라. 어딘지 알아야 내가 찾지. 이렇게라도 만나서 천만다행이다. 니들 돈이 어디서 났니? 너 내 생각보다 돈이 좀 있는 거지?
네 남편이랑 네가 좀 우리 큰아들 사업 좀 도와줘야겠다. 많이 힘들어해 우리 장남이. 어머님이 좋아하는 교사 며느리 두고 왜 저한테 돈을 달라 하세요? 그 망할 것은 말도 꺼내지 마라. 시모가 쌍욕을 하면서 형님 이야기를 해서 들어보니 시숙 사업 어려워지자 교사 형님께선 곧바로 고민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 합니다. 시모는 이제 와서 제 편을 들면서 형님 욕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사라는 점 하나 믿고 너무 걔를 신뢰했어. 오죽하면 너랑 나 사이 이간질하는지도 모르고 홀라당 넘어갔잖니. 그래서 마지막엔 내가 그곳 싸대기를 시원하게 날려줬다. 웃으면서 은근히 제 손을 잡으려 해서 저는 시모의 손을 거칠게 거부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머쓱한지 시숙의 근황까지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시숙은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라고 배신감에 쌓여 형님 인성 파탄났다며 동네 맘카페에 형님에 대한 신상과 더불어 형님 욕을 도배하듯 올려서 진흙탕 싸움 났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때는 형님이었던 그 여자는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나서 이야기하는 시모에게 시숙 도와줄 돈 같은 건 없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제 배를 주시했습니다. 너 배가 볼록하구나? 네, 맞아요. 저희 애기 생겼어요. 그러자 울면서 냅다 바닥을 치는 시모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우리 예전에 사이 좋았잖니. 아이고 우리 손주가 여기 있었어. 아들이야 딸이야? 어머 할머니야 우리 아가. 울면서도 기뻐하는 시모의 모습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배를 감추며 애기 태어나도 어머님께 보여드릴 일은 없다고 매몰차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동안 시모의 전화를 피했던 남편은 그날만큼은 어머님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야 전화를 받냐? 너 애기 생긴 걸 왜 진작 말 안 했냐? 엄마가 그럴 만한 자격 있으세요? 집사람 태교에 안 좋으니 다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다 진심이 아니었어. 아들 엄마랑 정말 얼굴 안 보고 지낼 거야? 네, 전화 끊을게요. 아들. 그렇게 시모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용서를 빌다가 또 태교에 안 좋으면 출산 때까진 연락을 안 하고 있겠다며 사라지셨습니다. 현재 저는 다행히 출산 잘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나중에야 들었는데 시숙은 사업 망하고 시댁 집까지 근저당이 잡혀서 빚 갚느라 공사판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마음이 약해서 아예 도와주지 않은 건 아니었대요. 못 받을 걸 알면서도 착한 남편은 시숙에게 조금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남편을 믿으니까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굳이 묻지 않았어요. 시모는 식당 알바를 하신대요. 그 뒤로 남편도 저도 뵌 적은 없는데 가끔 남편에게 돈을 입금하십니다. 애기용품 사라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본인이 받은 상처와 제가 받은 상처가 있으니 꿈쩍도 안 하고 돈을 그대로 다시 시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얼굴 좀 제발 보여달라고 애원하는 시모한테 얼굴은 직접 보여줄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아이 사진만이라도 한 장만 보내달라고 너무 애원하셔서 사진만 보내드렸어요. 장난만 있으면 된다고 연근 차던 표독스러운 시모의 얼굴이 잊히지 않아서 직접 뵐 일은 아무래도 평생 없을 것 같습니다. 친정이 없던 저는 시댁 식구들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욕심이라면 욕심이었죠. 가족의 따뜻함을 시댁에서 찾으려고 했다니. 여러분, 가족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참아주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지금껏 살아오며 시모와 시숙을 여러 번 용서하고 인내했기에 더 큰 감정이 터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 말 한마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저희 부부예요. 저희 세 식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으며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